자, 우리 이번 과목은 우리 이제 1과목 유통물류 일반관리입니다. 자, 유통물류 일반관리는 일단 우리가 좀 90문제 중에서 25문제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개론이나 원론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 사항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들도 그리고 자주 나오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점수를 좀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보게 될 부분은 이제 1단원에 있는 부분인데, 이제 유통이 무엇이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서는 이 물류나 유통의 흐름,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외울 거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물류 흐름 보면서 시대별로, 아, 이런 게 있었지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개념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뭘 써볼게요. 자, 한번 보면요. 자, 최초의 생산 단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그 유통 경로를 얘기하면요,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만드는 사람, 우린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흔히 제조업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시험에는 생산자라고도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물건을 먼저 만드는 단계에서 어떤 생산물이 아웃풋이 나오겠죠. 자, 그때 결국 마지막 누구예요? 최종 소비자. 자, 첫 번째는 누구다? 제조업자예요. 이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면 맨 마지막에 사는 사람 누구다? 바로 우리 소비자예요. 자, 그럼 그 사람이 네 번째 단계고요. 그럼 중간에 제조업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중간상, 즉 도매업자, 소매업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요, 중간상이라고만 외우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중간상 중에서도 도매업, 소매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조업자 다음에는 바로 도매업자가 나오게 됩니다. 시험을 보실 땐. 그리고 도매업자 다음에 소매업자 나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나온다라는 요 네 가지 단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화, 보통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물건이 판매가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구매되는 지속적인 반복되는 활동이다. 여기서 기억할 건 뭐다? 바로 네 가지 단계.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분류를 이제 하는데 흔히 말하면 이제 상적인 부분과 물적인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자, 물적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잘 알겠지만 물품에 관련된 걸 얘기하고요. 이제 상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유통을 얘기합니다. 물건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흘러서 소비자한테 들어가게 되느냐, 이런 어떤 과정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뭐 둘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들은 뒤에서 다뤄지게 될 거예요. 이제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한때 참 많이 나왔던 유통의 개념을 크게 봤을 때랑 작게 봤을 때로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협의의 유통, 시험에서는 사실은 협의의 유통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물적과 상적, 아까 나눈다고 했죠? 자, 물적은 어떤 물건에 대해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요. 상적 유통은 물건의 흐름들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은 물적 유통은 이제 상품과 이제 서비스로 보통 나눠지는데, 나중에 마케팅에서도 하겠지만은 우리 제품은 이런 거 어때요? 보이는 유형의 상품. 그럼 이 보이는 유형의 상품을 배송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수리를 한다든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유통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때 많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한번 볼게요. 자, 소유권의 이전의 기능을 한다. 유통은. 자, 소유권이라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되는 건데 유통의 기능이라고 했죠. 중간에 흐른다. 자, 물건을 만들기 전에는 그거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만들었을 때까지. 당연히 제조업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조업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나중에 물건을 시장에 내놔요. 그럼 중간상한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그 중간상이 물건을 팔므로써 소비자가 얻게 되죠. 그러면 실질적인 그 소유권을 누가 갖게 된다? 소비자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통은 흘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걸 가지고 보면은 구매 및 판매 기능으로서 경로가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기능. 결국 이 제품이 누구 거냐? 그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을 하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 상담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것을 알아본다든지 전화를 통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마음에 들면 그것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일련적인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은 그냥 그렇지라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아직 외울 단계가 아닙니다. 자, 판매 과정만 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수요의 창출 계획 및 활동. 공급자들은 물건을 살 사람들이 얼마큼 있을 것인가. 일종의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시장 조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예상 공획들. 이쪽 시장에는 이만큼 우리 제품을 살 만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겠죠. 자, 그런 사람들을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판매 조건을 할 것인지, 뭐 가격이랑 또는 뭐 어떤 디자인이랑 여러 가지를 협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적, 이제 제품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요. 생산과 소비 사이의 장소적. 자,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장소적, 그리고 시간적 격리를 조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뒤에서 하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예전 같은 경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수박 같은 경우는 보통 여름에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보관 기술이 발달을 했죠. 그러니까는 1년 사시사철 항상 우리가 수요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떠한 저런 걸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장소적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거 시간적, 이번엔 장소적. 사과가 보통 많이 나는 곳은 우리가 이제 보통 대구나 어떤 지역들이 있어요. 일반 지역들이 있는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어때요? 거기서만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통이 워낙에 잘 발달되어 있고 물류, 택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전국구로 배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격리를 해소시켜 줍니다. 운송, 장소적인 격리를 극복한다. 주로 어떤 걸로? 보통 일반적인 교통수단, 물류, 택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효용, 해당 지역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운송은 보면 전업화한 운송업자, 뭐 우리 흔히 말하면 무슨 운송, 뭐 택배 회사들 기억나시죠? 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위탁 수행하는 것은 원칙이긴 해요. 그들 보통 해줍니다. 허나 중간상에 직접 흔히 말하는 직배송 같은 경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전화를 하면은 거기서 직접 자신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직접 배송까지 해주는 그런 내용을 수행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송관리는 운송 기능이 위탁 수행되는 경우에 어떠한 제품의 성질 또는 형태, 가격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쉽게 상하거나 또는 부러지거나 하는 제품들은 어때요? 되게 상당히 짧은 경로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런 나무나 펜이나 이런 것들 어때요? 쉽게 부패되거나 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긴 수행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고려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보관, 시간적인 격리를 극복한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상하기 쉬운 것들, 여러분들 생선이나 또 야채나 이런 것들 어때요? 뭐 하루 지나면 시들시들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뭐예요? 보관 기능. 보통 그래서 탑차에는 뭐 에어컨이나 또는 얼음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설치해 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효용까지도 모두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조성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끔씩 이것이 나와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네 가지 기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얘가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기능, 제품이 만든 사람으로부터 사는 사람으로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 기능을 이상 없이 수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표준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품질적인 차이를 조절한다. 예를 들면은 수요는 누구예요? 사는 사람이죠. 자, 사는 사람하고 만드는 사람 사이에 어떤 품질적인 차이가 있겠지. 특히 이런 나무나 딱딱한 재질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야채나 생선이나 이런 부패성이 있는 제품들은 어때요? 생선을 잡았어요. 참 싱싱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 이것을 그대로 소비자의 탁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면 생선 같은 경우 어때요? 바로 잡자마자 어떻게 돼요? 분류한 다음에 바로 탑차로 배송을 해서
전국 각지 횟집이나 또는 우리 가정으로 배송을 하게끔 하나의 조건들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뭐예요? 가격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가격들 또는 어떤 품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싱싱함을 그대로 맛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을 표준화시키는 어떤 장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금융,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제적 격리가 클수록 어떠한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할 수가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안전하게 어느 정도 보편화시켜주는 그 기능들도 같이 수행을 해줘요. 말 그대로 조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까지 있어서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시장 정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비자 정보. 아무래도 기업은 소비자들의 어떠한 니즈나 어떤 욕구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물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정보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정보를 수집 그리고 제공한다. 그래서 서로 간에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잘 해가지고 거래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 그런 기능이 들어가고요.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담 기능을 보면은 유통 과정에서의 물리적 위험, 뭐 제품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운송하다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렇죠? 또는 보관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유권의 이전과 어떤 중간에 배송이나 보관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여기서는 이제 흔히 보험업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시켰는데 상하거나 부러지거나 파손이 나면 우리는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보험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조성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가끔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환경이나 그 발전 형태에 대해서 한 문제씩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보면은 자, 유통산업의 개념. 자, 우리가 뭐 1950년대 이제 전쟁이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그리고 2000년 들어오고 이제 2000년 이상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유통업도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됐는데 보면은 제품의 이동과 보관 그리고 판매에 관련된 상거래 유통 이런 것들 모두 총망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제조업에서 도매업, 도매업에서 소매업, 소매업에서 소비자로 가는 그 전통적인 채널 네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유통산업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발전법상의 개념을 좀 보면은 농산물, 우리가 물론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게 꼭 굳이 먹는 것만 해당되진 않아요. 입는 거, 쓰는 거 다 해당이 되겠죠. 자, 또는 축산이나 수산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보관, 적절히 팔릴 때까지는 어때요? 물건도 대기하고 있어야겠죠?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배송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포장도 하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면 어때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손질하고 포장, 진공, 팩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모두 하는 산업을 통틀어서 얘기한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 이제 용어를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유형이 나오는데 자, 도매상을 보통 보면요. 도매상하고 소매상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공통적으로 보면은 중간상이라는 건 맞아요. 시험 볼 때도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요. 시험에서 말을 꼬게 되는데 어떻게 꼬게 되냐면 여기서 도매상, 생산자로부터 생품을 구입한다. 자, 제일 먼저 물건을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떼어오는 사람이 도매상이에요. 소매상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도매상이 먼저 떼어온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이것을 다른 상인에게 판매한다. 자, 근데 여기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보통 시험에서는 재판매라고 얘기합니다. 재판매가 뭐예요? 그러면 흔히 말하면 우리가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로부터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받아가지고요. 자신들이 흔히 말하면 뭐 리폼을 한다든지 또는 뭐 살을 더 얹혀가지고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또는 소매상보다 더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뒤에서 내용이 또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보면은 소매상이 나오는데 소매상은 도매상으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매상은 제조업자로부터
그러면 소매상은 누구다? 도매상, 자기보다 위에 있는, 채널상의 위에 있는 도매상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모르셔도 돼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관련된 엄만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십니다. 자, 근래에도 매번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유통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보통 봅니다. 특히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각각의 선지에 대해서 주절과 종속절의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말이 애매한 게 있습니다. 보통 그게 정답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한번 보면은 70년대. 자, 70년대는 우리가 50년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우리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근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경부선이. 그렇죠? 자, 시작이 되니까 뭐예요? 교통의 발달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망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뭐 좋지가 않았어요. 여건이. 뭐 길도 바닥이 포장도 안 돼 있고 이러니까 설령 배송을 하더라도 몇 날 며칠이 걸렸지만은 고속도로가 되니까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오게 되니까 도, 군, 면, 단위의 되게 중간상, 우리 흔히 말하는 조금만 영세한 상인들은 무너지게 되는 또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바로 80년대.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뭐 이마트나 또는 코스트코나 이런 우리 대형 마트들 기억을 나시죠? 자, 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하다못해 동네에서는 이제 슈퍼마켓이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우리 동네 곳곳에 있는 편의점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잠식을 하게 된 거죠. 점포가 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인터넷도 발달하고, 그리고 더 하나 예를 들면 정보화라는 건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사과목에 나오는 건데 우리 포스 기억나시죠? 우리 물건 살 때 갖다 찍으면은 주사된 광선으로 삑 하고 찍히면서 가격과 제품 또는 국가가 다 나오는데, 자, 그런 부분들. 이런 정보화가 진전이 돼서 소형 점포가 당연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 대형 점포는 가뜩이나 물건도 많고 물건이 많은 대신 어때요? 가격이 다운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이 점포의 대형화에 맞는 바코드의 사용. 자, 여러분들 바코드는 다 아시는 거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익숙하죠? 여러분들 그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본인들이 직접 결제를 하시잖아요. 자,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니까 어때요? 재고 관리가 간편해져. 이 주사된 바늘로 삑 하고 찍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과 제품 그리고 원산지가 나오고요. 재고가 얼마 남았다까지 다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물건을 주문할 필요가 없는 거다. 알아서 갖고 온다라는 거죠. 자, 이게 80년대였다면 90년대는 이제 덤핑의 규제로 인해서 중간 도매상이 몰락하게 됩니다. 굳이 이들이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개인별로 어떤 택배라고나 하는 것이 없어지고 주로 대형 회사들이 운영하는 업체들 여러분들 몇 군데 기억을 하시죠? 무슨 택배. 자, 그렇게 대형화된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간 도매상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서 좋은 반면에 이런 영세한 사람들은 점점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터넷이나 카탈로그를 이용한 무점포. 예전에는 2000년대 전에는 우리가 흔히 하나 예를 들면은 그 대리점 가시면 여러분들 종이로 된 카탈로그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전자제품을 예를 든다면 오디오 또는 뭐 카세트 또는 TV.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것들이 모두 인터넷상으로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물건 여러분들 고를 때 뭐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데 가보면 물건들이 막 짜자작 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디자인, 뭐 형태, 뭐 여러 가지 가격들이 맞게끔 딱 떠 있는데 요렇게 무점포, 점포 굳이 필요 없다. 그리고 판매도 무선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주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의 중간상의 설 자리가 이제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하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오프라인 상에 이런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굳이 사람들이 이걸 지키고 앉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홈페이지 띄워놓으면 알아서 자기들이 결제하는 거야. 사람들이 카드 긁으면 자동으로 결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이 있을 필요도 역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여성들의 사회 진출. 이제는 굳이 직장이라는 게 남성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많아지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 그렇죠? 지금 이미 진입돼 있죠.
자, 이걸로 인해서 소비 형태가 변화되었다. 이전에는 먹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다면 지금 어때요? 어떤 아이들이나 또는 실버 산업이나,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게 되니까 화장품이나 의류나 이런 것들이 같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형태의 점포 없는 중간상.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있죠? 이제 굳이 사람이 앉아서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간상,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마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지방에서는 배추 하나가 한 포기가 뭐 900 얼마인데 서울 마트가 막 10,000원이에요.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중간에서 먹게 되는 마진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으니까 제품의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저렴해지고 소비자의 만족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흐름만 이해합니다. 자, 앞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득 수준이 향상한다. 자, 기존에 보면은 뭐 몇십 년 전에는 뭐 한 달 월급이 10,000원이었네, 50,000원이었네 하지만, 그쵸? 지금 100단위가 넘어가잖아요. 그쵸? 자, 소득 수준이 향상됐습니다. 자, 98년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IMF가 오는데 어떤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가 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중간상들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자, 요렇게 되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이 점점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소비가 양극화. 흔히 말하면 이제 많이 있어서 사는 사람과 그냥 못 사는 사람 딱 두 가지예요. 중간층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중산층이 없는 고소득 또는 아예 저소득만 남아서 차별적인 구매 패턴.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도 고민하는 거죠. 아, 가격대를 중간대를 형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격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은 아예 처음부터 높은 가격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낮은 가격으로 해서 시장에 진출을 할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백화점과 할인점. 굳이 이 문맥상으로 맞춰본다면 고소득층은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소득층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할인점이라고 해서 물건이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산층이 없다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00년 이후에서 현재까지 보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물건 구입을 꼭 굳이 내가 어디 가서 산다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뭐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길 가다가도 물건을 우리가 구매한다든지 전철에서도 보면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들 사회 진출. 자, 남녀 평등 사상이 오고요. 그리고 여성이 고학력화되니까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된다? 남성 위주의 전유물이었던 어떤 직장에 관련된 물품들이 여성한테 쏠리게 됩니다. 그럼 뭐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이나 또는 의류나 또는 핸드백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무용품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90년대와 그리고 이제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비 패턴은 상당히 변화됐어. 특히 무엇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죠. 소득 수준은 당연히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주 5일 또는 주 4일 근무를 해서 내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중요하다. 어떤 여가가 증대됩니다. 그러니까 여가 산업이 많이 발달하죠. 레저하고.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가 증대됩니다. 이렇게 쉬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양보다는 질. 예전에는 저렴한 제품 많이 사서 갖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있더라도 확실히 오래 가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 사자라는 것으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요거 분명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흐름 문제 하나 나온다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많은 사람 중심의 대량 생산 및 소비 등이 소수 중심의 차별화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되었다. 예전에는 그냥 많이 만들어 놓고 그냥 팔면 됐어요. 싸게 많이 줄게 이런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안 그렇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다양한 품종의 질 좋은 제품을 사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에요. 지금 그렇게 변했고요. 그리고 필수품 중심의 품목, 흔히 말하는 뭐 쌀, 우리 먹어야 되는 것들, 꼭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보다는
레저나 또는 문화 이런 부분들 또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 삶을, 그렇죠? 여행 또는 겨울에 뭐 스키를 탄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많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 또는 남성보다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소비 경향이 많이 패턴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화의 진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교통이 같이 발달하게 되니까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아무래도 대도시, 뭐 서울과 뭐 부산, 대구 많이 모이게 됐죠. 그리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특히 고속철이 나오면서 더더욱 이제 반나절 생활권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보가 교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것들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내려오면서 점점 어때요? 상당히 발달돼 가고 있다는 걸 보이실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잘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떨까? 현대화된 유통업체의 개발 지원과 물류시설 지원. 사실 물류시설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컨테이너나 항만 시설 같은 거 하나 구축하면요. 몇 조 원이 들어가요. 그거를 우리가 매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씩은 쓰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즉 노후화된 시설들도 지원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유통업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의 혼잡, 보관, 그리고 항만 시설 부족을 없애기 위해서 간접 시설을 확충한다. 그리고 유통물류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게 바로 포스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관련 법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하나 보면요. 여기 정리된 게 있는데, 자, 이걸로 이제 우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유통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시사점. 유통업체의 대형화. 자, 대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우리가 홈플러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전통시장이라는 것들이 많이 몰락하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유통업의 국제화, 그리고 진전화가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발돋움을 하고요. 또는 우리가 해외 직구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터넷이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점포가 아니라 무점포. 굳이 우리가 점포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상에 있는 옥션이나 지마켓에 올라있는 거 전부 다 무점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만드는 사람, 그리고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의 역할이 변화된다. 제조업체가 굳이 나는 만들기만 하면 돼? 아니야.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직접 배송도 할 수 있어.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정해져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통 채널이 약화되고 있다. 그 전통적인 유통 채널은 바로 뭐다? 요거예요. 요게 일반적인 전통 채널이라는 걸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렇게 간다. 일반적으로. 요렇게 가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닌데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합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 패턴에 따라 어느 점포, 어느 매장을 이용할 것인가의 선택이 중요하게 부각됐다. 아무 데나 가서 물건 있으면 사자 이게 아니야. 어디 가니까 뭐 생선은 여기가 좀 물건이 좋아. 또는 의류는 여기가 더 좋아.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또 알아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변화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